견인차의 브레이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겨울 공기 속을 찢고 들어왔죠. 내 발은 이미 얼어붙은 도로 위로 내달리고 있었고 목구멍은 찢어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기사님,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낡은 1톤 트럭이 덜컹 몸을 한번 크게 비틀었습니다. 녹슨 짐칸이 흔들리며 마치 마지막 숨을 토해내는 것 같았죠. 그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짐칸 틈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봉지는 한번 튕기고 다시 굴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게 찢어진 틈이 벌어졌습니다. 쓰레기 봉지라면 그저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틈 사이로 보인 건 음식물도 낡은 천 조각도 아니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 구겨진 지폐의 끝, 그리고 오래 눌려 숨이 죽은 종이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 코끝으로 들어왔습니다. 견인차 기사님은 창문을 내리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이제 와서 그러면 곤란해요. 접수 다 됐는데. 그 말이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봉지를 향해 무릎을 꺾어 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말을 듣지 않았죠. 장례식장에서 내내 참았던 울음이 이상한 곳에서 목을 잠그고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봉지의 매듭은 낡은 끈으로 몇 번이고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아주 단단히 감춰두려고 했던 것처럼요. 옆에서 딸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그냥 가자. 저 차 주차비만 나가잖아. 우리 지금 여유 없어. 나는 딸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유가 없었던 건 맞죠. 병원비, 장례비, 남은 건 빚뿐, 그리고 그 트럭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내가 보기엔 징글징글하기만 했던 트럭. 그는 늘 트럭을 닫고 또 닦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를 숨겨놓은 사람처럼요. 나는 그걸 보잘것없는 집착이라 부르며 무시했죠. 봉지 위로 내 그림자가 덮였습니다. 햇빛은 차갑고 바람은 날카로웠습니다. 내 손이 매듭을 잡는 순간 손등의 피부가 얼음처럼 당겼습니다. 그럼에도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사람들의 시선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견인차 기사님이 땅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는 소리도, 지나가던 차량이 속도를 늦추는 소리도 전부 내 귀에 박혔습니다. 딸은 내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제발 장례식 날이잖아. 오늘은 그냥 끝내자. 끝내자. 그 말이 내 속을 후벼 팠습니다.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가난도, 이 빚도, 이 트럭도 남편과 함께 묻어버리고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듭이 하나씩 풀릴수록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마치 내가 봉지를 여는 게 아니라 봉지가 내 인생을 열어젖히려는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매듭이 풀렸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봉지 입구를 벌리는 순간 안쪽에서 종이 묶음이 삐져나왔습니다. 구겨진 지폐들이 서로를 밀치며 겨울 바람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낡은 수첩 한 권의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견인차 기사님이 내 손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주머니 저거 뭐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봉지 속의 냄새가 돈 냄새가 아니라 땀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더 깊게는 피 냄새처럼요. 그리고 나는 직감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남편이 내게 끝내 말하지 못한 무언가라는 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트럭 한 대가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시간이 도로 위로 쏟아지고 있다는 걸. 봉지에서 삐져나온 지폐의 모서리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지금이 아니라 과거로 끌려가더라. 그 트럭이 처음 우리 집 앞에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다. 가난한 집으로 시집왔다. 살림살이랄 게 없었다. 찬장문을 열면 빈 공간이 더 크게 울렸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다. 대신 손이 바빴다. 새벽이면 일터로 나가고 밤이면 집 안 여기저기를 손봤다. 그 성실함만 믿고 버텼다.
그러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과일 장사 한번 해보자. 트럭 한 대만 사자. 그때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다. 트럭이 있으면 시장도 돌 수 있고 벌이가 달라질 것 같았다. 그래서 무리해서 중고 트럭을 샀다. 15년이나 된 낡은 1톤 트럭이었다. 색은 바래고 군데군데 녹이 피어 있었다. 엔진 소리도 시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은 그 트럭을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은 사람처럼 눈이 잠깐 젖었다. 그날부터 남편은 트럭을 닦았다. 비가 오면 비 맞고 닦았다. 한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도 닦았다. 트럭 앞유리에 작은 흠집까지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다.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왜 트럭만 닦는지. 장사는 생각보다 더 잔인했다. 과일은 금방 무르고 썩었다. 장터자리세는 매번 올랐다. 손님은 간만 깎았다. 남편은 벌었다고 들어오는 날이 드물었다. 들어올 때마다 어깨가 더 축 처져 있었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작은 동전 몇 개뿐이었다. 그때부터 내가 바빴다. 설거지, 파출부, 이 집, 저 집 청소, 남의 밥상 치우고, 남의 그릇 닦고, 남의 집 바닥을 문지르며 우리 집 버팀목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피곤이 쌓일수록 마음이 먼저 거칠어졌다. 집에 들어오면 트럭이 먼저 보였고 그 트럭이 내 신경을 긁었다. 남편이 트럭을 닦는 모습을 보면 말이 거칠게 나갔다. 그만 좀 닦아. 닦는다고 세차되나.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더 꼼꼼히 닦았다. 그 침묵이 더 화가 났다. 돈이 없어서 화가 난 건데 나는 트럭에 화를 냈다. 남편에게 쏟아냈다. 그때는 그게 정당한 줄 알았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였다. 남편이 장사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트럭을 몰고 나가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들어왔다. 돌아와도 눈을 피했다.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늘어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 않았다. 묻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할 진실이 생길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더 쉽게 결론을 내렸다. 트럭을 들고 밖으로 나돈다고. 집이 싫어서 도망친다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생겼다고. 지금 도로 위에서 봉지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이 그때의 손과 겹쳤다. 트럭을 미워하던 손이다. 남편을 미워하던 손이다. 그런데 봉지 속에서 나오는 종이 냄새는 이상하게도 미안함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처음 사라졌던 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오늘은 장사 안 나가?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은 잠깐 눈을 피했다. 그리고 트럭 열쇠를 쥔 손을 주머니 안에서 꼭 쥐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 그 말이 전부였다. 설명은 없었다. 미안하단 말도 언제 올게라는 약속도 없었다. 문이 닫히고 트럭 엔진 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졌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속에서 뭔가 타들어갔다. 그게 걱정인지 분노인지 체념인지 구분도 못했다. 처음엔 참으려 했다. 장사 망해 우울한가 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밤이 길어졌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됐다. 딸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아빠 어디 간 거야? 나는 딸 앞에서 무너지기 싫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일 보러 갔겠지. 입은 그렇게 말했는데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들이 먼저 떠올랐다. 낯선 사람과 웃고 있는 남편. 내가 모르는 술집. 내가 모르는 방. 내가 모르는 여자. 그런 상상을 하는 내가 싫어서 더 크게 화를 냈다. 상상은 죄가 되니까 죄를 덮기 위해 누군가를 때려야 했다. 그 대상이 남편이 됐다. 남편은 며칠 만에 돌아왔다. 얼굴은 더 까맣게 탔고 눈밑은 퀭했다. 셔츠 소매에는 먼지가 들러붙어 있었다. 손등에는 새로 생긴 긁힌 자국이 있었다. 나는 묻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왔다.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은 잠깐 멈췄다. 그리고 내 눈을 보지 않은 채 신발을 벗었다. 그냥 바람 좀. 그 말이 또 나왔다. 마치 외워둔 대사처럼.
나는 그 말이 너무 미워서 숨이 막혔다. 바람, 그게 대답이야? 며칠을 집에 안 들어오고 바람, 남편은 끝내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나는 집안일을 하던 손으로 트럭 열쇠를 낚아채려 했다. 남편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막았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떨리는 걸 봤다. 나는 그 떨림을 두려움이라 생각했다. 들키기 싫어서 떠는 거라고. 남편은 내 손에서 열쇠를 빼앗듯 가져가며 낮게 말했다. 건드리지 마. 딸이 방문 틈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자존심이 내 목을 잡고 있었다. 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트럭에 뭐 숨겨놨어? 남편의 표정이 아주 잠깐 무너졌다. 눈이 흔들렸다. 그게 내게는 확신처럼 보였다. 그 뒤로 나는 트럭만 보면 더 미쳐갔다. 트럭이 집 앞에 서 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내 앞에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았다. 트럭이 밖에 나가 있으면 남편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며칠 뒤 남편이 또 나갔다. 그날은 새벽이었다. 나는 잠결에 트럭 시동 소리를 들었다. 창문으로 본 트럭 뒤편에는 뭔가가 가득 실려 있었다. 자루 같은 것들, 폐자재 같은 것들. 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걸 확인하면 나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다시 누웠다.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닫았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나는 말했다. 또 바람 쐬러 갔다 왔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트럭에서 내릴 때 조심스레 주머니 속 수첩을 만지는 듯한 습관이 있었다. 나는 그걸 단순한 버릇이라 생각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하면 내가 틀렸다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지금 와서야 안다. 그때 남편이 숨긴 건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무너질까봐 감춘 시간이었다. 내게 보여주면 내 마음이 먼저 죽을까봐. 그래서 혼자서 다 견디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그때의 나는 남편이 나를 버리고 있다는 쪽으로만 기울었다. 오해는 한번 기울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다. 나는 끝내 남편을 믿지 못했다. 그리고 그 믿지 못함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가 될 줄은 몰랐다. 그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면 방 안 공기가 먼저 깨졌다. 난방을 아끼려고 전기장판을 가장 낮게 틀고도 이불을 두 겹으로 덮었다. 남편은 말이 더 없어졌다. 나도 더 적게 물었다.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법부터 먼저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상하게도 받기 전부터 손이 차가워졌다. 귀에 닿은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 건조함이 더 무서웠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지금 병원으로. 그 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라는 단어만 또렷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면서도 신발을 제대로 못 신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몇 번이나 발이 엉켰다. 겨울 공기가 폐를 찔렀다. 숨이 안 들어왔다. 병원 복도는 밝았고 그 밝음이 더 잔인했다. 희고 차가운 불빛 아래서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고개만 봤다. 고개가 내려가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같이 꺾였다. 장례식장은 더 차가웠다. 검은 옷과 국화 냄새,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커피, 조문객들의 짧은 위로가 한 덩어리로 뭉쳐 내 몸을 짓눌렀다. 딸은 내 손을 잡고 있었지만 손의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다. 내 손은 이미 너무 늦게 얼어 있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돈이 빠져나갔다. 병원비, 장례비, 밀린 카드값, 대출 이자, 수납 창구에서 숫자를 들을 때마다 귀가 멍해졌다. 마지막 영정사진 앞에서 울기도 전에 계산서가 먼저 내 앞을 막았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빚더미였다. 그리고 그 트럭이었다. 장례식 날 빈소 밖으로 나와 잠깐 숨을 고르다가 주차장 끝을 봤다. 낡은 1톤 트럭이 서 있었다. 녹슨 짐칸, 삐걱거리는 문짝, 오래된 타이어. 남편이 그렇게 닦던 차, 나는 그 차가 내게 인사처럼 보였다. 마치 나도 같이 남아있다는 듯이. 딸이 말했다. 엄마 저 차 어떡해. 주차비 계속 나와?
그 말은 현실이었다. 나는 현실을 부정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아니, 결심했다고 믿었다. 마음이 아니라 생존이 밀어붙인 선택이었다. 폐차해. 꼴도 보기 싫다. 입으로 뱉는 순간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텅 비었다. 그 트럭은 남편의 흔적이었고 그 흔적을 치우면 내 마음도 깔끔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장례식장의 향 냄새가 옷에 붙은 것처럼 트럭은 내 삶에 달라붙어 있었다. 견인차 예약을 걸고 서류를 준비했다. 딸과 같이 폐차장에 보낼 날짜를 잡았다. 그런데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을 하려는 순간 손이 멈췄다. 이걸 보내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크게 올라와서 그 마음이 내 손을 잠깐 붙잡았다. 나는 결국 사인을 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의 장례식 날 트럭은 견인차에 매달려 끌려가고 있었다. 지금 도로 위에서 봉지를 붙잡고 있는 내가 그때의 나와 겹쳤다. 남편을 보내고 트럭까지 보내면 모든 게 정리될 줄 알았던 사람. 그런데 죽음은 정리되지 않았다. 정리하려는 순간 더 크게 터졌다. 폐차 날짜를 잡고 나서도 며칠은 트럭을 그냥 뒀다. 장례식장 냄새가 옷에서 빠지지 않는 동안 트럭은 집 앞에 박혀 있는 못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지나갈 때마다 녹슨 짐칸이 눈에 걸렸다. 시선이 스치기만 해도 속이 뒤틀렸다. 딸은 달랐다. 딸은 계산이 먼저였다. 엄마, 이거 주차비만 한 달에 얼마야? 그냥 빨리 보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쪽이 계속 얼었다.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맞다는 생각이 너무 차가워서 손이 시렸다. 폐차 전날 밤 트럭 안에 남은 물건이나 빼자고 마음먹었다. 남편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숨통을 트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손전등을 들고 트럭에 올라탔다.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가 한꺼번에 튀어나왔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남편의 등 뒤처럼 느껴졌다. 땀과 바람이 섞인 냄새. 조수석에 앉아 발밑을 살폈다. 낡은 담요 하나, 손때 묻은 작업 장갑, 영수증이 끼워진 작은 비닐봉지, 마른 캔커피 2개. 바람 쐬러 간다고 하던 사람이 왜 이런 걸 들고 다녔는지 그때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트럭을 훑었다. 그러다 조수석 시트 아래가 눈에 들어왔다. 시트가 아주 조금 들떠 있었다. 딱히 뜯긴 건 아니었지만 누가 여러 번 들었다 놓은 듯 가장자리가 마모돼 있었다. 원래 그렇게 낡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다. 손전등 빛이 시트 틈을 비추는 순간 그 틈이 마치 입처럼 보였다. 뭔가를 말하려고 벌어진 입.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돌렸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화가 날까봐, 괜히 남편 흔적이 더 튀어나올까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쏟아질까봐. 딸이 트럭 밖에서 말했다. 엄마, 뭐해? 그냥 대충 치우고 내려와. 내일 기사님 오신다니까.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금방. 그리고 다시 시트 아래를 봤다. 이번엔 공구함 쪽이었다. 공구함 손잡이가 유난히 반들반들했다. 누가 매일 만진 것처럼. 공구함을 열어보니 스패너와 드라이버, 오래된 줄자,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게 접힌 검은 비닐봉지 몇 장이 있었다. 새 것처럼. 이런 걸 왜 여기다 넣어두지? 순간 생각이 스쳤다. 나는 봉지를 한 장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별것도 아닌데 손 떼면 안 될 것을 건드린 느낌이었다. 예비 타이어 쪽도 봤다. 휠 안쪽이 조금 더럽지 않고 유난히 깨끗했다. 닦아놓은 흔적이 있었다. 남편이 휠 안쪽까지 닦았다고? 그 사람 성격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또 스스로를 속였다. 속이는 게 습관이 된 사람처럼. 트럭에서 내려오려는데 운전석 옆 수납 공간에 낡은 수첩 하나가 살짝 보였다. 모서리만. 나는 그걸 보고도 꺼내지 않았다. 꺼내면 글자를 읽게 되고 글자를 읽으면
남편이 내게 하지 못한 말이 나를 찌를 것 같았다. 나는 지금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가난했고, 너무 상실해 있었다. 그래서 진실보다 정리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손전등을 끄고 문을 닫았다. 철컥.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치 트럭이 잠그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잠그는 소리 같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도 조수석 시트가 계속 떠올랐다. 들떠있던 가장자리, 반들반들한 공구함 손잡이, 새것 같은 검은 비닐봉지들, 모서리만 보이던 수첩. 나는 이불을 더 끌어올렸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내일이면 끝이다.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끝이라고 믿어야 잠이 왔다. 그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는데 공기는 딱딱했다. 숨을 들이마시면 목이 먼저 아렸다. 견인차가 골목으로 들어올 때 엔진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마치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속을 끌어가려는 소리처럼. 딸은 두꺼운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있었다. 나는 말이 없었다. 말이 나오면 마음이 먼저 흔들릴 것 같아서였다. 견인차 기사님이 내려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 귀중품 없으시죠? 그냥 폐차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귀중품? 그 단어가 내 귀를 스쳤는데도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이 아끼던 건 트럭이지. 트럭 안에 귀중품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 했다. 견인차가 트럭 앞을 걸고 체인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쇠가 쇠를 잡아먹는 소리. 트럭이 한번 흔들리며 앞으로 끌려나갔다.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끌려가는 소리였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이제 끝이라고 속으로만 되뇌었다. 그런데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 순간 트럭이 덜컹거렸다. 그 덜컹이 유난히 컸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발로 차기라도 한 것처럼. 그와 동시에 조수석 쪽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기사님,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견인차 기사님이 급정거를 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속도를 줄였다. 누군가는 창문을 내리고 쳐다봤고 누군가는 짜증 섞인 얼굴로 지나갔다. 그 시선들이 내 목덜미를 때렸다. 나는 도로 위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딸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이 멈추지 않았다. 도로 한가운데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굴러가고 있었다. 봉지는 찢어져 있었고 안에서 무엇인가가 삐져나와 있었다. 지폐의 모서리, 그 꼬깃한 모서리가 바람에 파르르 떨렸다. 나는 봉지 위에 몸을 낮췄다. 바닥이 차가워서 무릎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봉지를 집어드는 순간 손에 묵직한 무게가 얹혔다. 돈이라고 생각하자마자 더 무서워졌다. 왜 여기에 돈이 있어? 왜 하필 지금? 딸이 내 옆에 달려와 손목을 잡았다. 엄마, 사람들 봐. 그냥 가자. 기사님도 난감하시잖아. 나는 딸 손을 뿌리치듯 빼고 봉지를 끌어안았다. 봉지의 비닐이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도로 위에서 너무 크게 울렸다. 내 숨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경적 소리도 전부 섞여서 머리가 울렸다. 견인차 기사님이 차에서 내려왔다. 한숨을 쉬면서도 가까이 오진 않았다. 도로 위에서 뭔가 터지면 책임이 늘어나니까. 아주머니 빨리 정리하셔야죠. 뒤에 차 막혀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트럭을 봤다. 견인차에 매달린 채로 낡은 트럭이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이 꼭 누군가의 시체 같았다. 이미 떠났는데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여기 멈춰 선 사람처럼. 그 순간 트럭 안에서 또 툭 소리가 났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검은 봉지가 떨어졌다. 하나가 아니다. 연달아 떨어졌다. 조수석 아래가 뜯기기 시작했고 틈이 점점 벌어졌다. 마치 내가 어젯밤에 보았던 들뜬 시트가 오늘 도로 위에서 스스로 입을 열고 있는 것처럼. 검은 봉지들이 우수수 쏟아졌다. 몇 개는 내 발치로 굴러왔고 몇 개는 차선 쪽으로 튀었다. 뒤에서 누군가 위험해 라고 소리쳤다. 나는 정신이 나갔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봉지들을 주워 끌어안았다. 1개, 2개, 3개. 품이 모자랐다.
봉지가 손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같이 떨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돈을 줍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장례식 날 도로에서 돈봉지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 부끄러움이 얼굴까지 올라왔는데도 이상하게 손이 멈추지 않았다. 이건 돈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조각들이 도로에 흩어지고 있다는 느낌.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봉지 하나의 매듭을 만지며 숨을 삼켰다. 어젯밤 내가 꺼내지 않았던 수첩의 모서리가 떠올랐다. 그때 나는 문을 닫으며 끝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매듭 하나만 풀면 되돌릴 수 없는 말을 듣게 될 것 같았다. 나는 봉지를 꼭 끌어안고 도로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했다. 봉지들을 품에 끌어안은 채로 도로 한가운데서 한참을 굳어 있었다. 바람이 봉지 끝을 흔들 때마다 비닐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숨을 몰아쉬는 소리처럼 들렸다.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목을 긁었다. 그리고 결국 손이 움직였다. 가장 먼저 떨어졌던 봉지의 매듭을 풀었다. 끈이 풀리는 순간 안쪽에서 꼬깃한 지폐가 한꺼번에 밀려나왔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구겨진 종이들이 서로를 눌러 담은 채로 뭉쳐 있었다. 나는 손가락을 넣어 지폐를 들어 올렸다. 묵직했다. 그런데 그 무게가 돈의 무게가 아니었다. 젖은 작업복의 무게 같았다. 땀에 눌어붙은 장갑의 무게 같았다. 딸이 입을 막았다. 엄마 이게 왜? 내 목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어지고 내 귀에는 봉지 속 종이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다. 그때였다. 트럭 쪽에서 또 한 번 덜컹하고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조수석 아래가 더 크게 벌어지면서 봉지 몇 개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나는 거의 기어가듯 트럭 옆으로 붙었다. 누가 말리든 상관없었다. 지금 내 손이 멈추면 이 모든 게 다시 어딘가로 흩어져 버릴 것 같았다. 조수석 시트를 들추려 하자 시트 아래 천이 찢어진 채로 벌어져 있었다. 어젯밤 내가 외면했던 그 틈이었다. 그 틈은 오늘 도로 위에서 강제로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검은 봉지가 또 있었다. 봉지에 봉지,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끼어 있었다. 수첩 표지는 군데군데 젖어 말라 있었다. 손때가 깊었다. 나는 수첩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려 페이지가 스스로 넘어갔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또렷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숫자가 적혀 있었다. 하루, 이틀, 한 달, 몇 달 끝도 없이 이어졌다. 나는 도로 위에 주저앉은 채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여보한테는 말 못한다. 그 한 줄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침을 삼키고 다음 줄을 읽었다. 숫자와 단어들이 계속 나왔다. 공사장, 폐자재, 막노동, 대리운전, 고물. 그리고 매번 수입이 적혀 있었다. 크지 않았다. 대신 끈질겼다. 남편은 하루를 쪼개고 또 쪼개서 돈을 모으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 속이 무너졌다. 나는 남편이 바람이라고 둘러댄 밤들을 떠올렸다. 그 밤들이 이렇게 기록돼 있었다. 남편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를 남겨두고 있었다. 나중에 보여주려고 쓴 글처럼 보였다. 하지만 끝내 보여주지 못하고 죽어버린 글. 딸이 옆에서 울음을 삼켰다. 나는 딸 쪽을 보지 못했다. 보면 내 얼굴이 바로 부서질 것 같았다. 수첩의 뒤쪽, 잉크가 더 진하게 눌린 페이지가 나왔다. 글씨가 약간 흔들려 있었다. 그날 남편의 손도 떨렸을 것이다. 나는 숨을 멈추고 읽었다. 오늘은 공사장 폐자재를 날랐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과일 장사 망해먹고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낮에는 막이라고, 밤에는 대리운전 뛴다. 걱정할까봐 비밀로 한다. 당신 환갑 때는 꼭 전세라도 아니. 집다운 집 한 번은 해주고 싶다. 사랑한다. 마지막 단어에서 눈이 흐려졌다. 글자들이 물에 젖은 것처럼 번졌다. 나는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다. 그런데 더 번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튀어나왔다. 남편이 트럭을 닦던 뒷모습, 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던 손등, 내가 그걸 보고도 쓸데없는 짓이라고 내뱉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지금 내 귀에 다시 들렸다. 내가 한 말인데 남이 한 말처럼 잔인하게 들렸다. 나는 봉지 속 지폐를 한 장 집었다. 종이가 아니라 피부 같았다. 남편이 밤마다 쥐고 접고 숨겼을 손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더 견딜 수 없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이 돈이 남편의 시간이라는 게 너무 선명해서였다. 나는 도로 한복판에서 수첩을 가슴에 눌러 안았다. 바닥은 차갑고 거칠었다. 그런데 내 속이 더 차가웠다. 차가운 곳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다. 입이 저절로 열렸다. 소리가 새어나왔다. 말이 아니라 짐승 같은 울음이었다. 여보, 그 한마디가 내 목에서 찢어져 나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트럭이 낡아서 내가 미워했던 게 아니었다. 트럭 속에 담긴 남편의 진심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보지 않으려 했던 거다. 나는 편한 오해를 선택했고 남편은 조용히 모든 걸 견딘 채 떠났다. 지금 내 앞에 쏟아진 건 돈이 아니었다. 남편의 마지막 눈물이었다. 나는 돈을 주운 게 아니었다. 남편의 시간을 주었다. 남편이 숨기고 접고 눌러 담았던 밤들을 내 품에 끌어안고 있었다. 도로 위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견인차 기사님의 조급한 발소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이 멀어졌다. 내 귀에는 수첩 종이가 흔들리는 소리만 남았다. 바람이 페이지를 들추면 남편의 글씨가 잠깐씩 살아났다. 딸이 내 어깨를 잡았다. 손이 뜨거웠다. 딸은 울면서도 현실을 붙잡으려 했다. 엄마 일단 여기서 나가자. 위험해. 경찰 오면. 경찰. 그 말에 나는 잠깐 정신이 돌아왔다. 내 모습이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는지 조금 늦게 느껴졌다. 그런데 부끄러움보다 먼저 올라온 건 다른 감정이었다.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 이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알았어야 했다는 것. 나는 수첩을 덮었다. 덮는 순간 남편이 입을 닫는 것 같아서 손이 다시 떨렸다. 그래서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로 갔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다. 글씨가 유난히 힘이 없었다. 더 조용했고 더 간절했다. 당신이 웃는 날이 오면 좋겠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무릎이 풀렸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봉지 속 돈뭉치를 끌어안았다. 지폐는 꼬깃했고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그런데 그게 더 아팠다. 남편은 새 지폐를 모을 시간이 없었던 거다. 하루 벌어 하루 막는 삶에서 남는 대로 접어넣고 또 넣은 거다. 자기 밥 한 끼, 자기 옷 한 벌, 자기 병원 한 번 다 밀어가면서 나는 내 얼굴을 돈뭉치 위에 묻었다. 차갑고 거친 종이가 뺨을 긁었다. 그 순간 남편이 밤마다 트럭에서 손을 비비며 추위를 버텼을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집 안에서 전기장판을 켜고 남편을 의심하며 누워 있었는데 입에서 말이 터졌다.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가장 하면 안 됐던 말이 먼저 나왔다. 여보 바보 같은 사람아. 나는 울면서 웃지도 못했다. 울면서도 계속 말했다. 누구에게 들리든 상관없었다. 차라리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말들이 전부 내 죄를 덮으려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내 말로만 남편을 붙잡으려 했다. 견인차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다. 아주머니 이거 저희가 잠깐 옆으로 옮길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봉지들을 하나하나 모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 아까는 돈 줍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봉지들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게, 남편의 시간이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 붙잡아야 했다. 그날 트럭은 폐차장으로 가지 않았다. 딸과 나는 트럭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낡은 트럭은 여전히 녹슬어 있었지만
내 눈에는 처음으로 집처럼 보였다. 남편이 돌아올 수 없는 집, 대신 남편의 마음이 남아있는 집. 며칠 뒤 나는 트럭을 닦았다. 남편처럼 닦았다. 물을 뿌리고 천으로 문지르고 녹슨 곳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손이 시려워도 멈추지 않았다. 닦는 동안 나는 남편에게 사과했다. 입으로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사과를 했다. 닦는 손길이 내가 남편을 이해하려는 손길이 됐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남편이 남긴 돈을 남편처럼 쓰기로. 딸과 함께 작은 과일 가게를 다시 열었다. 크게 벌지 못해도 괜찮았다. 남편이 원했던 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다. 집다운 집이었다. 웃는 날이었다. 나는 매일 가게 문을 열 때 수첩을 한번 만졌다. 남편의 글씨가 내 손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가끔 길에서 낡은 1톤 트럭이 지나가면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다. 엔진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 소리가 사라질 때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었다. 그래도 나는 그 빈 곳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남길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랑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지켜지는 한 남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